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오늘 근현대사 부분 조금 남은 부분 있죠? 자, 거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테마는요,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는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항일 독립운동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역사에 있어서 3대 만세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대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운동. 3대 만세운동. 그래서 첫 번째로 있었던 게 바로 1919년 3.1운동이 되겠죠. 3.1운동. 그래서 3.1운동은 여러분들 배경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1919년이면은 이제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요.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는 자결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결. 자살해라 이게 아니죠. 자결해라 이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이거에 우리가 상당히 멋있다. 이거 고무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멋있다. 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미리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28 독립선언을 하고요.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또 하나, 헌병 경찰 토치. 다시 말하면 무단 통치가 너무나 가혹했죠. 거기에 이제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무단 통치의 가혹성. 자, 결과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고요. 우리는 만세적으로 이제 태극기만 힘들었을, 평화적으로 태극기만 힘들었을 뿐인데, 일본 무자비가 총칼로 이제 탄압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게 국외로 확산되고 이러면서 조금 폭력적으로도 변질이 되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3.1운동의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쓸 때죠. 쉽게 말하면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더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상하이. 상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1919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0만세 운동 있죠. 1926년. 자,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 원래 여러분들 3.1운동이 3.3운동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로 잡았거든요. 날짜를. 근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에 장례식이죠. 그러니까 장례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60만세 운동은 마지막 우리 황제 순종의 장례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고종 황제의 장례일인데 그때가 3월 3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인데 그때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나 봐요. 만세운동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금요일이 됐어요. 그때 달력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3월 1일이 1919년 3월이 금요일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60만세 운동은 이제 1926년에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국민의 울분을 표출하기 위한 이런 활동이었고요. 이 원인이 됐던 건 여러분들 일제 수탈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적인 교육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차별적 교육. 자, 세 번째 제2의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거 광주 민주항쟁 그건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1980년대고 지금 일제강점기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이거든요. 11월 3일. 자, 이것은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데 우리 책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다.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표현을 해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다. 근데 우리 책에는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맞긴 맞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일본 이제 학생이 우리 조선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이 원인이 됐죠. 그래서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우리 남학생들이 가서 쪽발이들 좁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순사가 출동해갖고 학생들 다 끌고 갔는데 일본인 학생들은 다 풀어주고 우리 이제 조선 학생들 위주로만 이제 강압적으로 처벌을 하니까 그의 분노를 일으켰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거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제2의 3.1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민족 최대의 항일 독립운동이에요. 민족 최대 운동이었다. 민족 최대 운동이었다. 최대 규모. 그래요. 그래서 이게 3대 이제 항일 독립운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립운동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항일 독립전쟁으로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할게요. 자, 항일 독립전쟁으로
두 가지만 기억을 할게요. 자, 하나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봄직한 봉오동 전투고요. 홍범도. 자, 1920년대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김자진 청산리 대첩. 자, 이 두 개 기억을 해놓을게요. 자, 이게 나중에 이러한 어떤 우리가 대승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일본이 만회하고자 이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할게요.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1940년대는 우리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돼요. 1940년대. 자, 대한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고요. 자, 이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입 작전과 동시에 이제 일본에 대한 대일 선전포고를 한단 말이에요. 직접 일본을 우리 손으로 몰아내려고 했는데 1945년에 나가사키하고 그다음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먹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버리죠. 8월 13일 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1945년 독립을 하게 되죠. 8.15 독립을 하게 돼요. 자, 이 독립을 한 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시련이 따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신탁 통치안이 결의되는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3상회의, 외무장관 회의죠. 자, 미영소 3개국의 외상들이 이제 모스크바에 모여갖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는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겠다. 맡아서 다스려주겠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없으니까, 통일된 정부가 없으니까 신탁 통치안을 여기서 가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정부 수립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한반도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설치할 것을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협의할 것을 여기서 이걸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어떤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 공의가 두 차례나 열려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에 두 차례나 열리는데 두 차례 모두 결렬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때 우리 이미 1920년대부터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가서 이념이 거의 극도로 대립하게 됩니다. 좌익하고 우익하고. 그래서 이미 이 소련 쪽은 사회주의고 미국은 자유주의니까 이미 이건 결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도 좌익과 우익으로 이미 이념이 대립이 된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념 대립은. 두 차례 결렬되면서 미국이 안 되겠다. 이제 한반도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유엔에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을 해요. 유엔에 상정을 하더라. 그래서 유엔에서는 처음에 유엔에서는요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목적을 했었어요.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려고 어쨌든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면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이게 총선거를 같이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요 유엔 임시위원단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소련의 사주를 받아갖고 우리 쪽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게 됩니다. 남한만 선거를 하게 돼요.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해요. 자, 남한만. 이때 뭐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남한만 총선거 실시하겠다는 거는요 이미 영구 분단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우리끼리만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건 남북 분단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그래서 이때 뭐 김규식 같은 분이 남북 협상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어쨌든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1948년 5월 10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요.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제헌절이잖아요. 자, 7월 17일 헌법 제정하죠. 자, 이어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닌가요? 같은 8월 15일이지만 1945년은 광복했고 1948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요. 여러분들 쉬는 날은 이날이 아니에요. 광복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공화국이 들어서는 거죠.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고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도 이승만이고
영향이 강했죠. 어쨌든 정부가 수립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공화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들거든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래서 이거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이런 이제 법이었어요. 친일 행위를 처단하기 위한. 친일파를 이제 처단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자체가 약간 좀 얼마만큼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일적인 색깔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처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1공화국이 들어서는 거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좀 두리뭉실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 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돼서 국민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이에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정권은 붕괴가 되고요.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2공화국. 그러면서 장면 국무총리,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데 실세는 장면 수상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2공화국이 들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이때부터 2공화국인데 이때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적인 걸 상당히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명하죠. 단명을 하게 됩니다. 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5.16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군부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투스타를 휘날리며 박정희 소장께서 정권을 잡게 되고요. 2년 동안 군부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다가 1963년에 정식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3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3공화국.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지속을 하는 게 이때 이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수립하게 되고 1972년부터 이제 삼선개헌, 다시 말하면 유신체제가 들어서게 됐는데 유신체제. 자, 유신체제는 좀 독재정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좀 많이 국민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4공화국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유신에 대한 그런 행위들은요. 1979년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씨로부터 이제 총 맞아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12.16 사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다음 대통령이 잠깐 있었죠. 아주 굉장히 단명한 정부인데 최규하 대통령이 잠깐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1979년 12월 11일 12.12 사태가 일어나죠.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1980년도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이 들어서게 되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이때 유명한 이제 이 시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때 일어나죠. 자,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계속됐고요.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라는 60민주항쟁인데 6월 민주항쟁에서 국민들이 뭘 요구했냐면요. 이런 거죠, 이제. 봐라. 1공화국 대통령 이승만 부정선거로 나가고 윤보선 대통령 굉장히 그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줄 알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뭐냐 총 맞아서 죽었고 또 쿠데타 일어나고 이 뭐냐 군부 세력이고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다 이거예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겠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간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에서 뭘 요구했냐면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6.29 민주화 선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뭐 정치적으로 보면 다 있지만 87년 6월 29일 날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됨에 따라 당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돼요. 5년 단임에 대통령을 5년 동안 한 번만 할 수 있고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됨에 따라 1988년부터 노태우 대통령 6공화국이 들어서게 됐죠. 60 노태우. 자, 뭐 2003년 문민정부라고 그러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 2002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자, 이때 그래서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6.15 공동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여러분들, 제가 좀 빨리 정리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해서 생각보다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책 봐주시면서 이때 있었던 일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역사에서 다루고요. 기타 이제 이 이후에 있는 뭐 노무현 정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역사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뭐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 좀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이건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칠판 좀 정리한 후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제 한번 풀면서 제가 좀 우리 요약 정리한 데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다음 내용의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면 삼국 간섭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삼국 간섭. 그래서 요거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1894년에 이제 가보개혁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가보개혁. 그러니까 1차, 2차 가보개혁을 얘기하죠. 그런데 삼국 간섭,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이 이렇게 이제 한편이 돼갖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이제 가보개혁이 중단이 돼요. 가보개혁이 중단이 되고 그때 우리 조선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강하구나. 그래서 러시아한테 막 붙게 돼요. 칠러파가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칠러파 내각이 수립돼요. 그래서 이 칠러로 정권이 넘어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배후를 명성황후로 보고 이제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 일본의 기세가 꺾이자 조선 정부 안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직 을미사변 딱 직전이에요. 이러고 몇 달 있다 이제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거든요. 다음 내용의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1. 일본은 낭인과 군대를 앞세워 궁중을 침범하여 명성황후를 시하였다. 맞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산으로 피신하였다. 그 다음이죠. 맞죠? 김홍집 내각이 출범했다. 홍범 집사전 이때요. 이때. 가보개혁할 때. 이 전이에요. 틀렸죠? 이 답이 나왔죠. 박영효는 반역 음모가 발각되어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주역이죠. 박영효. 자, 이 정도 보시고 2번. 가보개혁에 따른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왕실과 일반 행정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었다. 공노비가 해방되고 노비 세습제가 철폐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공노비뿐만 아니라 뭐 공노비는 그 전부터도 많이 해방이 됐습니다. 사노비 제도가 아예 다 노비 제도가 다 폐지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신분 제도 자체가 철폐된 거예요. 철폐.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맞죠. 그래요. 은본위 화폐제도와 조세금 납파가 실시되었고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여기까지 다 맞아요. 군비를 강화했다. 가보개혁의 한계를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가보개혁의 한계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토지제도 개혁은 굉장히 미미하였다. 다시 말하면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군사개혁에 굉장히 소홀했다. 왜? 일본이 지금 개입을 해서 개혁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력이 강화되면 걔네한테는 안 좋겠죠. 나중에 우리나라랑 혹시라도 뭐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니은 미음은 틀립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나타내는 것은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이라고 그랬죠. 치해법권. 그래서 독소조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해안 측량권 플러스 치해법권. 자, 치해법권은 영사재판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법이 적용이 안 돼요. 4번 같은 내용이죠.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 수 있는 조항이 바로 디귿과 리을이죠. 5번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추론할 수 없는 것.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하라. 노비문서 소각하라. 토지 평균 분자.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 이제 패정개혁이죠. 동학농민군의. 그래서 자, 이건 동학농민군의 패정개혁안을 얘기합니다. 자, 동학농민군의 패정개혁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패정개혁안 12개조 중에 부분적으로 이게 가보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신분제도 폐지한 거.
그래서 패전개혁안이고요. 요게 이제 부분적으로 과거개혁에 반영이 돼요. 부분적으로. 자, 여러분들 1894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았다 그랬죠. 첫 번째가 가보개혁이 있었고, 두 번째가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청일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1894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봉건제도의 타파를 부르짖었다. 그래요. 자, 동학농민운동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봉건, 반외세다. 반봉건, 반외세. 반봉건이란 말은 신분제도 철폐를 주장한 것이고요. 신분제도 철폐를 주장한 것이고, 반외세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은 꺼져라 이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침투하지 말아라. 외세 배격. 쪽발이들 꺼져라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외세 배격.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패전개혁안의 이런 결과물로서 또 하나, 동학농민군들의 자치행정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자치행정기구. 저 요걸 이제 집강소라 그래요. 집강소. 전국적으로 집강소를 설치하다. 그래서 2번, 3번까지 맞고요. 시민사회로 전환한 계기,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도 추론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독립협회 활동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민주적인 그런 자주국가를 설립하려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시민사회의 이행과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6번은 여러분들 해설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통과하고요. 자, 7번. 다음 한말, 일제하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한말이라 그러면 보통 구한말을 얘기하고요. 자, 구한말은 대한제국식입니다. 1897년부터. 일본은 청일전쟁 중에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다. 자, 일본이 여러분들 독도를 시네마현에 강제 편입시킨 건 이건 러일 전쟁 중입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 중이에요. 자, 러일 전쟁 중. 그렇죠. 1905년 2월이죠. 러일 전쟁 중. 그래서 저도 이 독도와 관련된 책도 집필한 적이 있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시네마 현에 강제 편입시킨 게 국왕이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어떤 구청장 정도가 나와갖고 그냥 공지사항에 붙여놓고 독도는 앞으로 우리 땅이다 이래놓고 나중에 이게 대외적으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1905년 러일 전쟁 중이고요. 일단 틀렸네요. 답이 나왔네요. 자, 일본은 청나라에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청나라에게 넘겨주었다. 1905년에 간도 협약을 얘기하죠. 1909년에 백두산 정계비 사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백두산 정계비 사건. 자, 백두산 정계비가 뭐냐면은 1712년에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죠. 1712년에 청나라와 그 다음에 조선 간에 이런 왕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청나라는 지금 우리 조선 바로 붙어 있잖아요. 위에 사신들 간, 그 다음에 상인들 간 왕래가 많다 보니까 국경선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양국의 국경선을 명확하게 이제 한 그런 이제 비석인데요. 이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청나라, 조선 양국의 국경선은 동위토문, 동쪽으로는 토문강, 서쪽으로는 압록강, 서위 압록. 자, 이렇게 요 문구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 압록이란 말은요. 이해되시죠? 그냥 압록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금 경계로 하게 되는데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게 한참 뒤에 그러니까 거의 100에서 한 150에서 한 160, 70년 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세기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18세기 후반, 19세기 들어서 토문강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요 해석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우리 입장은 뭐라 그러냐면요. 야, 위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부여할 때 공부했었잖아요. 만주 숭화강이 있고요. 송화강. 요 지류로서 토문강이 있어요. 너무 위로 올렸는데 아무튼 요 지류로서 토문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문강은 여기다 다시 말하면 여기 다 간도 지방이거든요. 이 간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청나라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토문강? 토문강은 두만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영토 분쟁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때 이미 1900년대 들어오면 청나라도 별볼 없습니다. 일본한테 휘둘려 댕겨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서로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요.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어요.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협약을 맺고 이 간도를 청나라에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 게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 거죠. 왜? 얘네 이권을 주는 대가로. 그래서 간도가 청나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고구려 때부터는 이제 우리 땅이었죠. 어쨌든 간에 과거였던 고조선, 고구려 이때까지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서 간도 이게 지금 간도 협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번에 간도 참변은 독립군에게 패한 일본군이 간도의 우리 동포를 학살했다. 이게 바로 이제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이죠. 백오인 사건은 테라우치 암살 음모 조작 사건을 만들어 베일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 항일 운동을 탄압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신민회를 해체한 게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 그랬죠. 신민회를 해체한 게 바로 이게 백오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주요 간부들을 이제 이 백오인을 투옥시켰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체시켜요. 그래서 7번은 1번이 답이었고요. 자 8번 다음에서 한말 의병 운동이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를 고른 것. 의병 전쟁. 그래서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의병 항쟁에서 이제 의병 전쟁으로 번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을사조약을 우리가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다 그랬죠.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이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게 되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순종 황제를 즉위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미칠조약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우리 군대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산을 계기로 이게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D급번과 리을이 될 것이고요. 9번 국권 피탈 과정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정미칠조약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거네요. 이게 제일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에요. 1907년. 을사조약은 1905년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답 맞추기 쉽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답과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한일의정서가 들어야겠죠. 한일의정서 1904년 2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해설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1904년 2월. 자, 1904년 2월에 체결한 한일의정서에는요, 우리 한반도에 군사 전략상의 시설을 강제 침탈하는 거예요. 군사 전략상의 이제 시설을 강제 점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탈. 점유해서 강제 탈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지점,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지점을 강제로 이제 강탈해가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차 한일협약 있죠. 1904년 지금 8월이라고 돼 있는데 1차 한일협약 1904년 이건 이제 이른바 고문정치로 명명이 되죠. 고문정치. 그래서 고문정치하면 뭐 이렇게 전기고문, 물고문 이게 아니라 외교 재정 고문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언해준 사람, 그러니까 약간 좀 일종의 내정 간섭이죠. 그래서 외교 재정 고문을 이제 두기로 하면서 우리의 어떤 식민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삼는 거겠죠. 자, 이게 본격적으로 거의 한 50%의 우리의 주권이 넘어간 게 바로 1905년의 을사조약이죠, 여러분들. 을사조약. 을사조약은 1905년이고, 자, 이때는요,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고요.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되죠.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주권의 50%가 이제 날아가게 된 이런 상황.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정미 7조약이 나오죠. 자, 이거는 가장 끝입니다. 1907년 7월이죠. 정미 7조약. 그래서 7가지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군대에 산한 거.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다음과 관련이 깊은 단체.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쉽죠. 자주독립, 자유민권, 자강개혁, 만민공동의 입헌의회 설치. 자, 이거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1번까지만 좀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게요. 자, 굉장히 우리 많은 걸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 안 풀었지만 또 정리하고 다시 이거 하는 게 부담스럽죠.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지배층의 수탈 심화. 그렇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고부밀란인데요. 이제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군수죠. 이제 마음대로 노동력을 이제 동원하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이에 이제 동농민군이 이 고부 관할을 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병학을 체포하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했더니 진상조사를 하는 척만 하고 결론은 뭐예요? 야, 그 농민군들이 바보니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에 이제 더 이게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 일본의 경제적 침투, 그래서 반봉건, 반매세라 그랬죠. 농민의식의 성장, 그렇습니다. 전통 질서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분제 타파를 외쳤죠. 그래서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위정척사. 운동 또는 위정척사 사상. 이게 이제 개화사상하고 대립되는 건데요. 통상개화론, 개화사상. 자, 개화사상은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거고요. 위정척사는 뭐예요? 정악을 수호하고 사악을 배척한다. 이거는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고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양반 유생층 유림 중심으로 저기 이제 위정척사 운동 있죠. 전혀 완전 반대가 되고요. 동학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11번 정리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